자, 40페이지 봅시다. 자,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고려의 사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고려는 475년, 6년, 뭐 거의 500년 가까이 그 지속됐던 국가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회 제도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진 않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를 얘기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고려 중기를 기준으로 잡아요. 누가 지배층일 때냐면 문벌 귀족이 지배층 행세를 했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고려의 사회는, 고려의 신분 구조는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의 시대라는 거지. 시기로 따지면 11세기 12세기, 그지? 이 시기가 거의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막 무신정변하고 할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신분제가 동요하다. 그런 얘기는 이런 신분질서가 흩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것은 고려의 신분제도는 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지가 않아. 얘네가 지배층이지. 근데 지배층이 하나가 아니죠. 그지? 자, 양인, 그리고 노비가 아닌 사람들을 양인으로 묶어. 양인 안에는 일반 서민층도 존재하지만 지배층도 양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인이라는 말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중에 노비가 아닌 서민까지 포함하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의 단위가 있는 거지. 양인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 세 군데를 양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지배층은 누구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문벌, 향리, 서리, 직업 군인인 거고, 그러면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층은 누구야? 천민과 일반 서민들까지 피지배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노비는 여기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내 선생님의 말만 듣고 이해를 하려 그러면 어렵지만 이렇게 보고 이 도표를 보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얘네가 지배층이겠지. 얘네는 피지배층이, 지배를 당하는 애들이지, 얘네들한테. 근데 어쨌든 얘네는 피지배층이지만 자유인이긴 한 거야. 그치? 근데 자유인은 당연히 이 지배층도 천민은 아니잖아. 천민이냐 아니냐를 나눌 때는 양인 천인을 나누고, 지배층이냐 피지배층이냐를 나눌 때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지. 그래서 고려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된 양천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선도 양천제야.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자, 그래서 양인은 자유민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졌으며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양인은 다시 관직 등 국가의 직역을 맡은 정호와 백정 등으로 구분되었다. 정호는 일종의, 그지? 뭐 관리, 지배층을 포함하는 이야기겠지. 이들을 얘기하는 걸 거야. 백정은 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조선의 백정과는 다릅니다. 조선의 백정은 막 그 소를 도살하는 도살업자,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고려시대 백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천인은 비자유민으로 대부분 노비였다. 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지배층도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가 아니야.
지배층의 상위는 대대로 고위관직에 진출한 문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 교과서에서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뭐 귀족 아니야? 그래서 문벌 귀족 이렇게 불렀어. 자, 문벌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경원희 씨의 이자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지. 과거 음서 등으로 관직에 진출했다. 과거는 뭔지 알지? 시험. 음서는 백으로 관직에 오르는 거야.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오른 문벌이다. 그러면 자식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해. 그게 좀 폼이 나니까. 하지만 그게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 그냥 백으로 관직에 올라가고 음서로 관직에 올라간다 한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벌은 도대체 기반이 뭐냐? 자, 과거와 음서 등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지. 두 번째, 자, 이들은 전시가로 토지를 받고 녹봉 월급도 받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거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얘네는 정치적 기반, 얘네들은 경제적 기반,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자, 하위 지배층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향리, 직업군인, 서리들이 있다. 향리는 옛날에 호족 출신들이죠. 그죠? 호족 출신이고, 직업군인은 뭐 당연히 군인이고, 서리는 지방의 하위 관리들, 지방만이라고 얘기하면은 오해가 있겠구나. 중앙과 지방의 하위 관리를 서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중앙의 문벌이 관리를 하지만 얘네들이 잡일까지는 다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요즘은 막 복사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실무, 자질구레한 일들을 담당하는 중앙의 관리들이 하위 관리들이 있는데 이들을 서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문벌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지. 자, 이들은 대대로 직역을 세습했다. 자, 과거 시험을 보죠.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하면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나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지위가 낮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세습을 하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자, 직역의 대가로 얘네들도 전시가를 받아. 그러니까 전시가를 문벌 기준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전시가도 등급이 있어. 1등급부터 막 9등급까지 18등급 막 9등급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높은 등급의 전시가는 당연히 고위 관리들이 받지만 하위 지배층도 전시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전시가가 도대체 뭐냐? 자, 이거는 4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시가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로 정호의 문무, 관료, 군인, 향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죠? 땅을 나눠주는데 땅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준 거야. 근데 누구한테 줬대? 문무, 관료. 얘네는 문벌이겠지. 군인, 향리 이런 사람들한테도 줬다라는 거야. 자, 전시가의 수조권은 직역의 대가로 주는 것으로 당사자가 직역에서 물러나면 나라에 반납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문벌도 음서 덕분에 사실상 세습이죠. 그리고 군인, 향리, 서리 이들도 아까 직역은 세습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직업군인, 향리 등에게는 직역과 함께 수조권이 세습이 됐고 문무, 관료들은 어차피 음소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전시가가 완전히 끊길 걱정은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계속 봅시다. 자, 향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 자, 특히 향리는 지방의 토착 세력이자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세력이다. 자,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의 실질적 운영을 왜 하느냐? 속현, 특수행정구역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아. 관리는 파견 안 하는데 관리는 해야 될 거냐. 그래서 향리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야.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이게 후기가 가면 점점 비율이 높아지지만 속현은 관리가 파견 안 돼. 주현은
관리가 파견돼. 근데 전체 행정구역 중에 그지? 거의 400개가 넘어가는 행정구역 중에 55개에만 관리가 파견되고 378개에는 관리 파견이 안 돼. 그럼 이건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겠냐고. 향리가 관리하는 거지. 자, 향리 중 최고직인 호장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하여 지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보면은 끼리끼리 혼인을 해. 향리는 향리끼리, 문벌은 문벌끼리 그러고 있죠. 일부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관직에 진출해 문벌로 성장하기로 하였다.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하면, 그지? 합격을 하면 고위 관직에 올라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 자, 그다음에 피지배층을 봅시다. 자, 양인 중 피지배층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직역이 없는 신분층으로. 여기서 말하는 직역은 뭐냐? 아까 말했던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공무원이냐는 거지. 얘네가 직업 군인인가? 그건 아니잖아. 서리인가? 그것도 아니야. 향리인가? 이것도 아니야. 국가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고 있단 말이지. 그런 걸 직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농민일 뿐이지 국가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그게 높건 낮건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정오가 아니네, 새하얗네, 백지네, 백정이라고 불렀대. 그래서 이들은 직역이 없는 대신에 뭘 하냐? 조세 공납력을 부담하는 거지. 세금을 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백정은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당연히 이건 어려운 일이었지. 법으로는 안 막아. 양인들이 피지배층이지만 과거 시험 치는 건 안 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시험 못 치는 애들이 있어. 천민은 안 되겠지. 이 사람 천민은 아니니까. 자, 일부 백정은 군공을 세워 정오가 되기도 했다. 군공이 세워서 정오가 되기도 하면은 보통 직업군인 정도가 되겠지. 자, 백정 이외에 기술자인 공장과 상인도 양인에 포함되었으나 백정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았다. 자,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은, 특수행정구역은 향, 부곡, 소라는 이름이 대표적인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 그지? 얘네들이 법적으로는 양인에 속했지만 차별을 받는 지역이야.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몰라. 설이 여러 가지예요. 후삼국 시대에 왕건에게 언론 항복 안 하고 막 저항을 했던 지역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 살던 지역이다.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양인이 돼. 이지만 차별을 받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명학소라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를 자꾸 차별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반란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양인이긴 하는데 양인보다 조금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천민을 봅시다. 자, 천인은 고려 신분제의 최하층을 이루었다. 천인이네. 자, 천인 대다수는 노비였는데 노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자,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했다. 지금은 사람을 돈 받고 파는 건 그죠? 그건 불법이야. 아니 선생님,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들 이적료 받고 그거는 그 사람들 축구 선수로서 팔리는 거지. 그죠? 이 사람들이 막 호날두가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 갔다고 해서 유벤투스 회장 말을 막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축구를 거기서 하라는 얘기지. 근데 노비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매매 증여 상속에 얽매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고려시대 노비는 원칙이 뭐냐? 일천즉천이래. 이게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만 노비면 자녀가 노비가 된대. 그러니까 엄마는 양인이야. 근데 아빠는 천인이야. 둘이 섞였어. 애가 나왔어. 자식. 얘는 무조건 천인이야. 이런 걸 일천즉천이라고 그래.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지. 둘 중 한 명이 노비면 무조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일천즉천 말고 어떤 것도 있냐면 뭐 예를 들면은 천자 수모법 이런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엄마가 노비일 때만 자식이 노비다. 엄마가 만약에 노비가 아니면 양인이면 아버지가 천인이라도 뭐 노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고려 시대에는 어쨌든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노비여도 노비가 된다라는 거지. 자, 노비의 종류는 당연히 두 종류가 있겠지.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 국가에 속한 공노비로 나뉘었겠지. 그리고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었는데, 자, 솔거노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인집에 같이 사는 거야. 야, 돌쇠야 이러면 얘 마님 하고 나타나는 애들이 솔거노비인 거지. 근데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있다. 아니, 외거노비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 주인이 재산이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 나는 서울에 사는데 개성에 사는데 충청도에 땅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 땅도 노비를 시켜서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노비를 딴 집 가서 살게 하는 거지. 멀리 가서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노비가 부자면 집이 여러 채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외거노비인 경우에는 주인집 땅을 대신 경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러면 노비가 됐다고 치면 솔거노비 하고 싶겠니? 외거노비 하고 싶겠니? 당연히 외거노비 하고 싶어지는 거지. 자, 공노비도 나뉘어져. 자, 공노비는 국가기관에서 역을 담당한 공영노비와 그 다음에 국유지를 경작하는 외거노비로 구분되었다. 그럼 당연히 공노비 입장에서도 자기 경작하는 땅도 없는 공영노비보다는 외거노비가 훨씬 편하겠지. 그리고 다 떠나서 주인집이랑 노비인데 주인집이랑 같이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래도 주인을 1년에 뭐 저기 막 멀리 살았고 주인집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게 낫겠어? 당연히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낫다 이거야.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고려시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봉간제라는 걸 실시한대. 아니, 봉간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김씨면 뭐 김해김씨, 뭐 전주이씨, 선생님은 강신대, 뭐 이렇게 하잖아. 이게 본관이에요. 어디 뭐씨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본관이라는 거는 김해김씨 할 때 김해, 전주시 할 때 전주, 진주광씨 할 때 진주, 이 지역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시행된 게 고려시대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왜 생겼느냐?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면서 시행되었다. 그래서 성씨 앞에는 출신 지역을 밝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성이 진주광씨야. 그러면 우리 강씨성을 가진 조상님은 진주 지역의 호족이었다는 거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은 주연, 속현, 특수행정구역과 같이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 어떤 게 제일 높을까? 관리가 파견되는 주연이 제일 높겠지, 등급이. 그치? 속현, 특수행정구역은 주연보다는 등급이 낮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본관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성씨가 없는 일반 백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본관으로 삼아 성씨처럼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본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본관이 등급이 높은 지역이냐 낮은 지역이냐에 따라서 사회의 지역 지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힌트들이 있다라는 거지. 자, 고려 정부는 본관제로 위가의 질서를 세우고 향촌 사회를 통제하였다. 본관을 떠나거나 이주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나가지 말란 얘기야. 옛날 같으면 진주광씨인 선생님은 진주에서 못 떠나는 거지. 관리가 되어 개경으로 올라오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 관리가 중범죄를 저지르면 본관제로 돌려보내는 기향형에 처했다. 기향형을 받은 관리는 중앙정치에서 소외됐다. 아싸가 된다는 얘기겠지. 자, 다음에 고려시대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가족을 이루다. 이거는 어디와 비교를 하냐면 조선과 비교할 수 있어요. 조선은 부계만 대우하고 모계는 대우를 안 하는데 고려는 둘 다 대우한다라는 거지.
자, 고려시대의 특징은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고려시대의 특징은 여성의 지위가 높다. 근데 여기는 상대적이지. 고려시대라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높다, 남녀평등 사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자가 무슨 관직에 올라가고 그런 건 없잖아, 고려시대에는. 근데 비교 대상은 조선과 비교를 하는 거야. 조선과 비교하니까 고려는 여성의 권리가 그래도 조선보다는 많았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면, 자,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으며 혼인 후에는 일반적으로 처가에 살았대. 처가는 그지? 여자 집이거든? 결혼을 했을 때 남편 집이 아니고 마누라 집에서 산다는 거야. 근데 원래 조선시대부터 전에 내려온 걸로 따지면은 결혼을 하면 시댁에 사는 시집살이를 하게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처가살이를 한다는 거야. 호적에는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조선이랑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호적에 남자만 올라와. 여자는 거의 뭐 잘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온다 한들 남자가 최우선이야.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은 남자만 호주. 호주가 뭐냐면 집의 주인, 집의 우두머리 이런 거. 근데 고려 시대에는 여자도 그 집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조선 시대는 그게 안 되는데. 자, 제사는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했다. 그 얘기는 조선은 역시 계속 비교를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조선은 균분 상속이 아니야. 남자에게 다 몰아줘. 그냥 남자에게만 몰아주는 게 아니고 첫째 아들한테만 다 몰아주는데, 고려 시대는 시집간 딸한테도 상속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남녀가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역시 조선에선 그렇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조선 얘기하는데, 특히 조선 후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했겠지. 조선 전기만 해도 이런 고려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단 말이야. 자, 여성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집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유지한다는 거야. 자,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조선시대는 그런 거 없었겠지. 재혼으로 태어난 자손도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차별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뭘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와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고려시대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여 친족으로 인식하여 부계와 모계의 차별 없이 의무와 혜택이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조선시대로 바꾸면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해 친족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다 조선시대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 외손자가 대를 잇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다 무슨 청개구리처럼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상례기간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차이를 뒀다라는 거지. 음서의 혜택도 친손자 외손자가 동등하게 받았다. 조선시대는 음서라는 것이 거의 축소가 되었고, 어떤 상속이나 특권을 물려줄 때도 친손자한테만 왕창 주지, 외손자는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그 출가 외인이다, 이런 말들이 조선 후기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읽을 때 고려시대는 이랬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선시대와 비교해라. 근데 비교는 쉬워. 정반대야. 여기 나와 있는 거. 고려시대 했다, 조선시대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 내가 무슨 낯으로 전 남편을 보겠어, 이게 핵심이야. 다른 게 필요 없어. 재혼하네? 조선시 이게 안 되거든. 그죠? 자, 밑에 봅시다. 자료 2번. 담당 관리가 청하기를 왕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탁시성을 가진 자들은 모두 외가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 조선시대면 난리가 나는 거. 어떻게 외가의 성을, 엄마 성을 어떻게 따르냐.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아니 고려시대에는 그런 거 없다. 외가의 성을 뭐 필요하면 따르기도 해야지. 정 안 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보면 고려시대 가족제도의 특징. 그지?
재혼을 했다. 그리고 재혼한 여자의 자식도 차별 없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 유복자가 다행히 잘 자라 학문의 뜻을 둘 나이가 되었으니 그 뒤를 잇게 해야 합니다. 전 남편의 옛 학업을 뒤따르게 하였다. 조선시대 이런 게 불가능해요. 니네 엄마가 재혼을 했어? 그럼 너는 뭐 아무것도 못해. 뭐 무슨 공부를 해? 뭐 관직에 올라가? 이런 완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넌 재혼한 사람의 자식이라고.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에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혈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친가, 외가 모두를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조선시대는 그게 아니어서 우리가 족보를 보자 그러면 외갓집 족보는 안 보잖아. 친가집 족보만 보잖아. 그런 것만 봐도 조선시대를 지나서 혈연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